Great Mindset, 루이즈 하우저즈. 파트 1, 위대함의 발견. 챕터 1, 위대함을 꿈꾸며. 23살의 나는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있는 누나 집에서 신세를 지며 소파에서 쪽잠을 잤다. 빈 털터리도 그런 빈 털터리가 없었다.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지만 웃을 수도 없었다. 그게 내 현실이었으니까. 위대함과는 한참 동떨어진 인생.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기 직전까지만 해도 나는 운동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10종 경기에서 올 아메리칸이 되었지만 가장 큰 열정을 느낀 스포츠는 풋볼이었다. 풋볼에서도 역시 올 아메리칸이 되었고 모든 디비전을 통틀어 단일게임 최다 리시빙 야드 세계 기록까지 세웠다. NFL을 최종 목표로 삼았고 마침내 아레나 풋볼리그에서 프로 선수로 뛰는 꿈을 이루었다. 하지만 경기 도중에 손목이 부러지고 말았다.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골반뼈를 조금 떼어 손목에 이식하는 수술이었다. 6개월 동안 깁스 신세였고 회복까지 1년이 더 걸렸다. 깁스를 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2007년 9월 두 번 다시 경기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다. 설상가상으로 그 전해에 아버지가 지구 반대편에 뉴질랜드를 여행하다 사고를 당했다. 아버지는 심각한 뇌외상을 입었고 몇 달 동안 코마 상태였다. 아버지의 의식은 돌아왔지만 회복까지 기나긴 여정이 될 것이면 자명한 사실이었다. 아버지가 미국으로 이송된 후 드디어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를 만나러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사고 이전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좀처럼 자도가 없었다. 밤마다 온갖 생각이 나를 두려움에 빠뜨렸다. 손목 부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다시는 풋볼을 할 수 없게 되면 어쩌지? 내 꿈이 이대로 영영 끝나버리면?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아버지가 나를 영영 기억하지 못하면 어쩌지? 앞으로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하면 어쩌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어떡하지? 다시 노력했는데 실패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아니, 남들의 시선은 둘째치고 나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면 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그 암담한 나날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하곤 할 일 없이 TV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광고나 재방송 프로그램을 보는 것뿐이었다. 위대함으로 나아갈 기회가 손에서 스르르 빠져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전력 질주로 달아나는 게 느껴졌다. 멍했다. 아무 생각도 아무 느낌도 없었고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게다가 아직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상태였다. 경제적인 상황은 물론이고 몸도 마음도 영혼마저도 너덜너덜해졌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그저 막막했다. 철저하게 혼자 남겨진 것만 같았다. 하지만 한편으론 내 인생 이야기가 여기서 끝날 리 없다는 생각이 끈덕지게 버티고 있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분명 내 안에 위대함이 있다는 확신이었다. 무엇을, 아니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떻게든 답을 찾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중요한 건 마인드셋. 살다 보면 갑자기 끔찍한 진실을 깨닫는 순간이 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만 가는데 지금 나는 언젠가 마법 같은 기적이 찾아와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것이라는 희망을 꽉 움켜쥔 채 하루하루 버티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 꿈은 여전히 꿈으로만 남아있다. 꿈이기에 언젠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날은 도저히 오지 않을 것만 같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수많은 사람을 무기력과 스트레스, 우울증에 빠뜨렸다. 하지만 꼭 세계를 뒤흔드는 팬데믹이 아니라도 우리를 시원해들게 하는 일은 언제든지 생긴다. 산다는 건 그런 거니까. 최근에 당신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일지도 모른다. 직장을 잃었거나 이혼이나 이별을 겪었거나 사랑하는 가족을 하늘로 떠나보냈거나 나처럼 큰 수술을 받고 경력이 완전히 결단났거나 아니면 당신은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지만 진즉 훌훌 털고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바쁘게 일을 추진하고 꿈을 쫓는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본업 외에도 부업으로 추가 수입을 얻고 있거나 사업이나 커리어를 통해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가지만 속으로 부족하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이만하면 꽤 성과를 내고 있지만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럭저럭 좋지만 결코 위대하지는 않다고.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이유는 자신이 내는 성과가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도 괴로움에 빠져 있을지 모른다. 나도 전부 다 거쳐온 시간이다. 골프에는 가장 중요한 샷은 다음 샷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하지만 그런 마인드셋은 절대 이대로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감에 빠지게 한다. 그럭저럭 좋지만 위대하지 않은 삶에서 벗어나기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남들이 보기에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업에 사랑하는 가족까지 있는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은 공허감과 괴로움을 호소하는 모습을 많이 본다. 그들은 더 많이 원한다. 당신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오해는 하지 말아주길 바란다. 그럭저럭 좋은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삶과 자신의 삶을 기꺼이 바꾸려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그럭저럭 좋은 삶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그것이 정말로 미래의 내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는가? 사실 이것은 고성과자들이 깊은 의도를 담아서 던지는 질문이다. 하지만 당신이 이미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 대화에서 빠지면 안 된다. 당신은 지금 꿈을 쫓으면서 성과를 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비즈니스와 스포츠, 예술, 정치, 자선사업 등 그 어떤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위대함을 추구하면서 의식적으로 마인드셋을 개발하려고 큰 노력을 쏟아붓지만 진정으로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을 한 명도 알지 못한다. 당신은 더 큰 경쟁적 우위를 원하고 마음의 힘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갇혀 있거나 완전히 무너져 내렸거나 그저 하루하루 연명할 뿐인 사람도, 남들 눈에는 좋은 삶을 살고 있지만 마음 깊이 충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혹은 돌파구를 찾아 다음 단계로 치고 올라가서 남들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싶은 사람도 전부 여기에 잘 왔다. 그레이트 마인드셋은 사람마다 다른 의미 있는 미션을 찾아 마음의 힘을 봉인해제하여 두려움과 의심을 이겨내고 오랫동안 붙잡히지 않았던 꿈과 목표를 마침내 이루도록 도와줄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를 새로 써서 그것을 추진력으로 삼아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일이 가능하다. 머릿속에서 쉬지 않고 되풀이되는 과거에 발목을 붙잡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당신은 미래의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쓰고 싶은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디로 가고 싶은가? 알고는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두려움과 자기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찾고 내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확실하게 아는 상태로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게임 플랜을 세울 수 있을까? 꿈이 무엇이든 꿈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든 당신에게 이 간단한 질문을 던지고 싶다. 만약 꿈이 이대로 사라져버린다고 해도 나는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내 꿈을 어쩔 것인가? 완벽하진 않지만 거대한 행동. 다행히도 내 이야기는 누나네 집 소파에서 끝나지 않았다. 누나는 언제까지나 나를 받아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했다. 사실 누나가 나에게 해준 가장 큰 선물은 잠자코 지켜만 보다가 생활비를 보태지 않을 거라면 다른 있을 곳을 알아보라고 한 것이었다. 덕분에 자기 연민을 허우적대던 나는 한두 달 만에 소파에서 일어나 비틀거릴지언정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내가 한 첫 번째 행동은 목요 고등학교 교장이자 존경하는 멘토였던 스튜어트 젠킨스 선생님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다. 나는 아주 뻔한 질문을 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은 요즘 사람들은 링크드인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에서 일자리 정보를 얻는다고 했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지만 스승님이 괜찮은 생각이라고 하니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고 싶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완전히 몰두하면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웠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형이 선물을 주었다. 우리 가족은 제비뽑기로 누가 누구에게 선물할지 정하는 전통이 있는데 그 해에는 형이 나를 뽑았다. 형이 준 선물은 책이었다. 포장도 하지 않고 비닐봉지에 넣어서 주었다. 그 책은 티모시 페리스의 나는 4시간만 일한다였다. 아침 9시부터 8시간 동안 일하는 삶에서 벗어나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메시지가 관심을 확 잡아당겼다.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책을 파고들었다. 어색하게 책을 붙잡고 깁스하지 않은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그 책은 나에게 디지털 비즈니스, 온라인 마케팅, 신제품 출시 같은 것들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책을 다 읽은 뒤 당시 최고 리더들의 블로그를 파헤치고 링크드인에서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연락해 인맥을 다지면서 1년을 보냈다. 그 기간에 2가지가 큰 도움이 되었다. 하나는 진지하게 살사춤을 배운 것이다. 또 하나는 스피치 기술을 마스터하기로 한 것이었다. 평생 내 앞을 가로막은 발표 공포증을 극복해야만 한다고 느꼈다.
나는 전문 강사를 찾아가서 그가 하는 일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목숨이 달린 상황이라고 해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어렵다고. 그는 나에게 커피를 사주고 최고의 조언을 해주었다. 토스트 마스터즈에 가입해서 1년 동안 매주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보세요. 전문가가 하는 말이니까 맞을 거야. 그래, 한번 해보자.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열린 토스트마스터즈 행사에서 어떤 남자가 정말로 멋진 연설을 했다. 나는 행사가 끝난 후 서둘러 행사장 안쪽으로 향했다. 말 안 되는 음성을 바쁘게 입안에 쑤셔넣고 냅킨으로 포장까지 하고 있는데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뭐 하세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고개를 돌려 질문한 사람을 쳐다보았다. 방금 놀라운 연설을 한 그 사람이었다. 나는 음료를 마시고 음식을 삼켰다. 한 손으로 주머니란 주머니에 공짜 음식을 쑤셔넣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척했다. 그게 제가 돈이 별로 없어서 나중에 먹게 좀 싸가려고요. 할 수만 있다면 음식이 놓인 테이블 아래로 기어들어가고 싶었지만 190cm가 넘는 몸을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구겨넣기란 힘들어 보였다. 주머니에 챙긴 음식도 망가질 테고. 내가 점심을 살게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마치 연설이 끝날 때마다 주머니에 음식을 몰래 챙기는 배고픈 사람들을 만나는 게 일상이라도 되는 듯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그의 이름은 플랭크 어긴이었고 발표에 관해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다. 그는 비즈니스 네트워킹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와 가까워진 후 나는 링크드인에 대해 공부했다고 말하면서 그의 프로필을 업그레이드 해주었다. 그는 $100짜리 수표를 주었고 프로필 업그레이드가 그의 사업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이런 걸 해주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나는 그의 격려 속에서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돈도 받았다. 진짜로 돈을 벌었다. 프랭크는 내가 거기에서 멈추도록 놔두지 않았다. 이내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졌다. 링크드인에 관한 책을 쓰는 게 좋겠어. 뭐라고? 나는 책을 어떻게 쓰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때 겨우 24살이었다. 내가 쓴 책을 진지하게 읽어줄 사람이 있을까? 고등학교 때 영어 점수도 꽝이었는데. 그래도 그는 단념하지 않았다. 내가 도와줄게. 프랭크는 이미 책을 몇 권 냈다. 오프라인 네트워킹에 대한 부분은 그가 집필하고 나는 링크드인을 사용해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을 맡기로 했다. 플리처 상을 받을 만한 명작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는 함께 책을 완성했고 책의 쓸모도 증명되었다. 어느새 나는 작가가 되어 돈도 벌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 트위터 모임에 나갔다가 이걸 링크드인에서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내가 알기로 당시 링크드인 네트워킹 이벤트를 개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다음 1년 동안 내내 네트워크를 이용해 전국에서 20회의 링크드인 네트워킹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많은 컨설팅 의뢰가 들어왔고 결국 첫 웨비나를 열게 되었다. 결국 나는 온라인과 디지털 비즈니스의 세계에 진출했다. 그 이후로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다. 빠르게 14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나는 스포츠에 복귀했을 뿐 아니라 9년 동안 미국 남자 핸드볼 올림픽 대표팀에서 뛰었다. 비즈니스에서 수백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계속 성장적인 사업체를 만들었다. 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위대한 학교는 전 세계 수백만 개의 팟캐스트 중에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게스트로 출연하고 지금까지 1200개가 넘는 에피소드가 모였고 5억 회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 중이다. 나는 자기개발 분야 1위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고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를 포함해 책도 여러 권 썼다. 엘렌, 투데이, 굿모닝 아메리카 같은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고 소셜미디어에서 8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모을 수도 있었다. 이 모든 일 덕분에 지난 10년 동안 여러 비영리단체의 자문위원회에서 활약하고 관심 있는 대의를 위해 봉사하면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 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백만 달러의 기부금을 모아 아동교육에 힘쓰는 약속의 연필. 개발도상국가의 깨끗한 식수 공급에 앞장서는 자선 물. 어린아이들을 성노예에서 해방하는 지하철도 작전 등 다양한 대의를 위해 앞장서는 단체들의 힘을 보탰다. 나는 이 여정에서 많은 것을 스스로 알아냈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 즉 각자의 분야에서 위대함에 헌신하는 사람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의미를 두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의미와 성취를 위한 게임 플랜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책을 쓰기로 결심한 이유는 내가 매일 일상에서 느끼는 무엇 때문이었다.
앞으로의 길. 앞으로 당신과 위대함의 여정을 함께하면서 내가 최근 몇 년 동안 어떻게 성장했는지 자세히 이야기할 것이다. 위대함은 내가 성인이 된 이후로 줄곧 연구하고 실천해온 주제이다. 나는 오랫동안 건강, 관계, 사업, 경제적 문제로 삶의 세 가지 큰 영역인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인 시련을 극복해야만 했다. 절대로 쉽지 않았다. 모든 단계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마주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경우가 많았다. 나는 위대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기꺼이 그들의 제자가 되어 그들이 어떻게 고통과 도전, 트라우마를 극복한 후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을 활용했다. 당신은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른다. 이 작가가 위대함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 거지? 나는 완벽하진 않지만 거대한 행동을 처음 실행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위대함의 실질적인 의미를 계속 가다듬어 왔다. 위대함은 자신의 고유한 재능과 선물을 발견해 의미 있는 사명을 추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최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조금도 복잡하지 않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주변 사람들과 세상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내면 된다. 이렇게 간단한데 어째서 위대함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냐고? 사람들이 위대함을 추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위대함의 적을 너무 빨리 마주치기 때문이다. 의미 있는 사명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바로 위대함의 적이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르면 성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1단계는 자신의 목적을 알아내는 것이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죽음의 수용자의 저자 빅터 플랭크도 말했다.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는 프로젝트는 인생에 의미를 준다. 그런 프로젝트가 없으면 목적 없이 방황할 뿐이다. 2단계에서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아내는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방향이나 목적이 없어 영혼이 공허해지면 두려움과 슬픔 등 정신 건강에 해로운 것들이 서둘러 그곳을 채운다. 그래서 2단계가 중요하다. 위대함을 가로막는 가장 일방적인 장애물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두려움을 모두 자세히 다룰 것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들은 제대로 맞서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당신을 자기의심, 자신이 부족한 존재라는 믿음으로 향하게 한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정면으로 마주보는 것이다. 그 방법을 알려주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두려움 바꾸기 도구 키트를 제공할 것이다. 3단계에서는 그레이트 마인드셋을 키우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배운다. 이 마인드셋의 핵심에는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한 사람이다 라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자리한다. 당신이 목표에 도달했거나 완벽해졌거나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했다는 뜻이 아니다.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것은 당신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뜻이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노력하고 실패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레이트 마인드셋은 과거의 고통과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여정을 시작하면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치유를 시작하지 않으면 이유도 방법도 모른 채 과거의 고통에 휘둘릴 때가 많은 자신을 발견한다. 과거가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를 심리학과 뇌과학의 측면에서 탐구하고 내면의 비판자보다 내면의 코치에 귀를 기울이는 쪽을 선택하는 방법도 알아보자. 과거를 치유하는 여정을 시작해야만 그레이트 마인드셋의 4가지 핵심 요소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나는 이 4가지 요소를 움직이는 마인드셋 사이클이라고 부른다. 1. 정체성.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라는 모험의 영웅이지만 영웅은 도전을 마주하고 극복해야만 탄생한다. 2. 생각.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현실을 만든다. 특히 머릿속의 이야기가 그렇다. 앞으로 최신 뇌과학의 도움을 받아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세히 이해해 볼 것이다. 3. 감정. 감정은 생각과 몸과 밀접하게 이어져 있다. 역시나 최신 뇌과학과 심리학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폴 콘티는 훌륭한 책 트라우마는 어떻게 삶을 파고드는가에서 트라우마는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감정은 우리의 결정을 좌우하므로 반드시 시간을 투자해서 과거의 고통을 치유해야 한다고 말한다. 4. 행동. 마인드셋은 행동을 통해 물리적으로 표현된다. 행동을 통해 내면의 사고방식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그레이트 마인드셋을 고취하는 습관과 루틴의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위대함을 위한 게임 플랜이 필요하다. 다음의 7가지 행동은 나 자신의 경험과 내가 운 좋게 만난 수많은 전문가의 지식에서 탄생한 확실한 계획을 제공할 것이다. 1. 용기 있는 질문을 하라.
스스로 용기 있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한다. 2. 자신에게 허락하라. 일단 문이 열리면 매일 일어나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에게 허락해야 한다. 3. 도전을 받아들여라.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두려움에 뛰어들어야만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 30일, 60일, 90일의 도전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4. 위대함의 목표를 정의하라. 힘을 실어주되 압도하지 않는 목표 설정과 성취를 위한 나만의 확실한 프로세스를 공유할 것이다. 5. 도움을 받아라. 혼자서는 목적지로 갈 수 없다. 길을 잃지 않으려면 습관과 루틴 같은 내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동료, 코치 등의 외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6. 일을 끝내라. 이제 행동할 시간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을 무슨 일이 있어도 실천하고 이를 완수하는 팁을 제공하겠다. 7. 축하하라. 결과가 어떻든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휴식을 취하고 진정한 내가 되어야 한다. 그래도 위대함에 도전하겠는가? 앞으로 지난 10년 동안 스승이 되어준 많은 전문가에게서 배운 것과 나 자신의 통찰을 당신과 나눌 것이다. 나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다. 하지만 함께라면 더 많은 것, 더 큰 것, 바라건대 위대함도 이룰 수 있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은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여정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이대로 충분하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매일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 나는 의미 있는 사명을 실천하고 깊은 성취감과 의미를 느끼게 해주는 길을 찾았다. 위대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몇 번이나 휘청거리고 넘어지기도 할 것이다. 당신은 그 위험을 감수할 마음이 있는가? 오래전에 당신은 그랬다. 태어나 처음 걷는 법을 배울 때 말이다. 그때 당신은 넘어졌다. 수없이. 하지만 그때마다 일어나 다시 도전했다.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나 도전해서 결국 해내고야 말았다. 이제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걸을 수 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태도다. 실패가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도전과 실패, 배움에 편안해질 필요가 있다. 경기장으로 나가지 않고 관중석에 앉는 쪽을 선택한 사람들의 견해와 비판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내가 위대함의 여정에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비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생의 입장료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비판이 당신의 이야기를 결정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인생의 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키우도록 도와줄 코치를 찾아 귀 기울여야 한다. 과거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문가나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나는 당신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리더십 전문가 존 C. 맥스웰의 말이 맞다는 것은 안다. 하나는 위대함을 이루기엔 너무 작은 숫자다. 그리고 위대함을 원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하되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결과는 기대와 다를 수 있다. 기대보다 좋을 수도 있고 단순히 생각한 것과 다를 수도 있다. 다 괜찮다. 언젠가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의미 있는 사명을 향해 나아간다면 결과는 저절로 나올 테니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으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솔직하게 답해야 한다. 당신은 자신만의 고유한 재능과 선물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펼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최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준비가 되었는가? 대답이 예스라면 당신은 그레이트 마인드셋을 배워 인생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다. 내가 위대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위대함이 나를 쫓아올 것이다. 챕터 2. 위대함을 선택하라. 2007년 9월 13일 미 해군 부대원 제이슨 레드먼 중위는 이라크 안바르에 있었다. 이라크 파병 임무가 거의 막바지에 이른 시점이었다. 그는 거의 매일 밤 전우들과 함께 목숨을 건 전투에 참여했다. 15년 경력 중 가장 치열한 파병이었다.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아내와 어린 세 자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함께 헬로윈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밤 정보국에서는 드디어 알카에다 최고 지도자가 안바르에서 포착된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항복하느니 차라리 자살폭탄 테러를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호위대가 지도자와 함께 있었다. 제이슨의 네이비실 동료도 그들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제이슨은 그날 밤 임무를 앞두고 장비를 챙기면서 다가올 교전에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에 방탄복의 측면 방탄판을 제외했다. 추가적인 무게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여서 다시 방탄판을 장착했다.
그는 준비를 마치고 고민 없이 헬리콥터를 타고 적진 깊숙이 들어갔다. 하지만 대원들이 알카에다 지도자가 숨어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가옥에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무기와 폭탄 재료만 남아있었다. 제이슨이 팀원들과 현관에 앉아 폭발물이 파괴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약 140m 떨어진 곳에서 도망치는 5명의 알카에다 조직원이 목격되었다. 그리고 울창한 초목 사이에 숨어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9명으로 이루어진 제이슨의 팀은 그들을 추적해 정보를 알아내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은 항공 감시와 함께 어둠 속에서 앞으로 나아갔다. 무기도 탐지되지 않았고 적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빽빽한 담보를 헤쳐나가는데 제이슨의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스트레스 탓이겠거니 생각하고 훈련받은 대로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바로 그때 일이 벌어졌다. 팀의 임무병이 알카에다 조직원 중 1명을 발견했다. 어둠 속에서 그를 밟는 바람에 발견한 것이다. 땅에서 그림자 같은 형체가 구르며 의무병을 향해 손을 뻗었다. 의무병은 즉시 총을 쏘았고 그 과정에서 그 역시 총을 맞았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들이 추적한 5명의 남자는 자살, 테러, 임무를 부여받은 알카에다 지도자의 호위대 15명 중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이들이었고 그들은 그 들판에 매복선을 설치한 것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의무병은 팀의 후방을 맡고 있었다. 즉 제이슨과 팀원들은 이미 말벌 둥지의 한가운데 와 있었다. 그들의 의무병을 들판에 놓인 커다란 존티어 트랙터 타이어로 끌고 가는 동안 다른 팀원들도 총이 맞았다. 제이슨은 15m도 떨어지지 않은 앞쪽에서 탄띠 송탄신 기관총 2개의 거대한 총알이 발사되는 것을 보았다. 총알이 초음 속으로 주변 공기를 관통했고 반딧불 같은 예광탄의 불빛이 주변을 밝게 해주었다. 곧바로 제이슨은 방탄복에 총알이 한가득 박음질된 상태가 되었다. 오른쪽 팔꿈치에 2발을 맞고 넘어졌는데 400kg에 육박하는 고릴라에게 야구방망이로 가격당한 느낌이었다. 그 다음엔 번개가 그의 팔에 내리치고 뒤통수를 내리쳤다. 재빨리 왼손을 뻗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래도 팔에 총을 맞은 것 같았다. 그는 사격을 계속하면서 팀원들에게 큰 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당연히 적의 기관총 2대가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총알이 헬멧에 박히며 총을 떨어뜨렸다. 머리에 야간 투시 장치도 산산조각이 났다. 총알 하나가 제이슨의 오른쪽 귀 바로 앞에 박혀 얼굴을 관통해 오른쪽 코로 빠져나왔다. 그 힘은 그의 아래턱까지 산산조각 내고 오른쪽 눈 주위의 뼈를 부러뜨리고 코를 날리고 그를 기절시켰다. 정신이 들었을 때 그는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었다. 팔 한쪽이 없어졌다. 왼손으로 얼굴이 있던 곳을 더듬어 보았다. 얼굴이 없어졌다. 그때 예광탄이 바로 위에서 지나갔다. 움직이면 안 돼. 피를 멈춰야 하는데 지혈대에 손이 닿지 않아 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때 살아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다. 그가 베이스에 빼놓고 올 뻔했던 방탄복의 측면 방탄판에도 총알이 박혔다. 그 충격은 고통스러웠지만 총알이 신장을 강타하고 척추를 파괴하는 것은 피할 수 있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팀의 리더가 제이슨을 타이어로 끌고 가서 숨겼다. 팀은 근접 공습을 요청했다. 흐릿한 기억 속에서 헬리콥터 수송기와 의료진이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했을 때 제이슨의 혈액 손실량은 40%에 이르렀다. 그는 메릴랜드의 베데지다 해군병원으로 수송되었다. 의사들은 가능한 재건 옵션을 찾기 위해 CAT 스캔을 하고 3D 두개골 모델을 만들었다. 당시 그는 도끼로 얼굴을 공격당한 듯한 모습이었다. 오른팔은 아직 붙어 있었지만 의사들은 절단해야 할 필요성을 논의했다. 제이슨은 아직 현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그해 10월 버진 아일랜드에서 열릴 여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할 계획이었다. 그는 간호사에게 메모를 써서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산산조각이 난 몸을 다시 끼맞추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물었다. 그녀는 질문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원래 상태로 맞추려면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날 밤 그가 생각과 씨름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는 상태로 병실에 누워있을 때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병실로 들어와 그가 잠든 줄 알고 병원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말하고 있었다. 그들은 몸이 망가진 군인들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제이슨은 그것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적이 이길 때. 그 순간 제이슨 레이먼이 그냥 포기하고 위대하지 않은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도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제이슨은 의도적인 선택을 했다.
위대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그들이 의도적이 아니라 자동적인 태도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계가 없는 풍요로움의 마인드셋을 포용하지 않고 과거의 두려움과 불안, 고통이 한계로 작용하도록 내버려둔다. 그렇다고 그들이 힘든 일을 아예 겪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 시련은 모두에게 저마다 다양한 형태로 찾아온다. 하지만 시련이 닥쳤을 때 도망칠 필요는 없다. 시련을 받아들이고 두려움에 맞서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나아가 그 여정을 즐기는 것까지. 두려움과 불확실함의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의미 있는 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없다. 이것은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다. 이것이 없으면 자유나 평화를 느끼지 못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두려움이 의사결정을 통제하고 가능한 선택지를 제한한다.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길을 잃은 것 같고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서 화가 난다. 내면의 불확실함은 엄청난 불안을 일으킨다. 불안은 신체적인 반응이나 공황 발작을 일으킬 위험까지 야기한다. 요즘 시대에는 불안감이 점점 더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불안증은 성인 4천만 명이 고통받고 있을 정도로 외국에서 가장 흔한 정신질환이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따르면 매년 최대 3천만 명의 미국인이 일종의 공황 발작을 경험한다. 게다가 불안으로 가장 고생하는 이들은 인생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나이대의 노인 사람들이다. 미국의 국립정신건강연구소에 따르면 청소년의 31% 이상이 불안장애를 경험하고 그 뒤를 이어 18에서 44세는 약 22%, 45에서 59세가 약 20%에 이른다고 한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불안감이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불확실함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웬디 스즈키 박사도 내 팟캐스트에서 불확실함이 불안감의 가장 핵심적인 동인이라고 말했다. 당신은 삶에 불만족을 느낀 적이 있는가? 커리어나 사업 경험, 여인이나 배우자, 가족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무엇보다도 자신에게서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언짢은 기분을 느끼는 것은 드물기보다 오히려 흔한 일일지도 모른다. 미국 성인들의 행복도가 크게 줄어든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40년 이상에 걸친 일반적인 사회 연구에 따르면 특히 지난 20년 동안 사람들의 행복도가 크게 줄었다.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운동도 하지 않고 과식을 하는 일시적인 대체법에 의존한다.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성인 3명 중 1명이 과체중, 성인 5명 중 2명이 비만, 성인 11명 중 1명이 고도비만인데 이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지 모른다. 안타깝게도 일시적인 대처법은 해결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악화시키는 파괴적인 행동일 뿐이다. 앞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보고 나의 성장과 풍요, 위대함을 위해 건강한 해결책을 찾아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과소비하거나 삶의 충만을 느끼게 해줄 것이라는 희망으로 마법 같은 물건을 사느라 경제적으로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한다. 효과가 없으면 또 다른 물건을 사는 것을 계속 반복한다. 이 패턴은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사람들에게 특히 파괴적이다. 빛의 수렁에 빠지면 삶의 다른 부분까지 전부 힘들어지고 그렇지 않아도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가 몇 배나 더 커진다. 부채의 증가도 이러한 추세를 잘 보여준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에 따르면 2021년 미국 가구의 중위소득은 7만 9,900달러였다. 2000년에 비해 거의 3만 5천 달러가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 가정의 평균 부채는 14만 5천 달러이고 같은 기간 동안 9만 4천 달러 이상 늘어났다. 부채가 무조건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심하게 부담이 늘어나면 스트레스만 증가시킬 뿐이다. 소비가 기분을 좋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어떤 사람들은 기분을 개선하고 삶의 명확함을 찾기 위해 바쁘게 지내려고 한다. 많은 일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면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진정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 것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일을 더 많이 끝내기는커녕 당장 할 일을 할 시간조차 부족한 것처럼 느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할 수 없는 압박감이 찾아온다. 마치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답답해서 숨쉬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힘들어진다. 기진맥진한 기분을 느낀다. 기운이 하나도 없다. 할 일을 따라잡지 못한다. 휴식도 수면도 인간관계도 운동도 다 뒤처진다. 친구, 가족, 동료,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너무 많은 책임 속에서 허우적거린다. 그러다가 신체적인 고통이 시작된다. 두통과 편두통, 목이 조이는 느낌, 가슴 두근거림, 배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 수많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몸이 경보를 울린다. 이렇게 내리막길이 심해질수록 고립감과 혼자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그 누구도 내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다. 나만 빼고 다들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정말로 그런 것 같아서 비통함이 슬금슬금 다가오기 시작한다. 왜 나만 불행한 거야? 왜 나만 힘든 거야? 마음도 정신도 인간관계도 경제적으로 왜 세상 사람들도 날 괴롭히지 못해서 안달인데 미국인의 거의 20%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솔직히 말할까? 방금 극심한 고통과 불안을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느끼고 경험하는 두려움인 것처럼 3인칭 시점으로 이야기했지만 나도 살면서 전부 다 여러 번 경험한 일이다. 당신도 그럴지 모른다. 이미 내가 겪은 어려움을 조금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더 자세히 이야기할 것이다. 방금 말한 것을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어주길 바란다. 나의 경험이고 나의 느낌이고 나의 두려움이다. 위대함을 추구하는 목표에 정말로 진지하게 임하고 싶다면 모든 주어를 이렇게 나로 바꿔야 한다. 나는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을 느낀다. 나는 압도당한다. 나는 스스로 충분하지 않은 존재일까봐 두렵다. 나는 매일 그것의 고통스러운 결과를 느낀다. 당신의 상황을 더 골치 아프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당신에게 솔직해지라고 도전장을 던지는 것이다.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없으니까. 지금의 상황과 위치를 먼저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새로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장 높은 산을 오르고 싶다면 중간쯤 왔는지 아직도 산 아래 가장 얕은 계곡의 진흙탕에 빠져 있는지 멀리 떨어진 알 수 없는 곳에 와 있는지 알아야 도움이 된다. 만약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익숙하게 들린다면 당신만 그런 것은 아니다. 절대로 당신은 지극히 정상이다. 더 고통스러운 과거, 더 높은 상벽, 더 깊은 편견을 마주해야만 하는 사람들의 시련이나 현실을 하찮게 여길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을 인터뷰하고 수많은 사람의 통찰을 연구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위대함을 위한 투쟁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든다는 것을 배웠다. 투쟁은 살아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꼭 고통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위대해질 수 있는 잠재력은 모두에게 있으므로 난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 위대함의 여정에서 두려움도 느끼고 시련도 마주할 것이다.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큰 차이를 만든다. 위대함의 적은 예측할 수 없는 분노의 폭발로 나타날 수도 있다. 내적인 현실에 대한 외부적인 표현은 무엇인지 모를 이유에 의해 촉발되어 갑자기 나타난다. 크기가 작을 때는 쉽게 떨쳐버릴 수 있지만 횟수와 강도가 커진다. 보통은 해결되지 못한 과거의 트라우마나 고통 때문이다. 나는 오렌지즙 비유를 좋아한다. 오렌지를 짜면 오렌지 안에 들어있는 것이 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압력을 받으면 그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 밖으로 나오는 결과물도 달라진다. 내면의 평화와 사랑, 인내가 있으면 시련이 닥칠 때 밖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만약 당신의 내면에 분노, 원망, 수치심, 스트레스가 있고 고통을 처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이 밖으로 나올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내면에 꽉 가두는 법을 배웠다. 분노나 좌절감을 말로 표현하지 않게 된 것이다. 하지만 감정을 내면에 가둬두면 다른 방식으로 표출될 뿐이다. 내면의 고통은 어떻게든 밖으로 나올 것이다. 예전에 내 안에 두려움과 분노가 많았다. 삶의 나를 찌를 때마다 그것들이 밖으로 나왔다. 결코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 하지만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자 평화와 만족이 있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다. 나쁘지 않음의 반대, 좋지 않음. 누나네 집 소파에서 일어나 링크드인의 세계로 발을 내디딘 지 몇 년 후 나는 수백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디지털 사업을 키웠다.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었다. 한동안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링크드인 프로필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분노가 폭발할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내가 무언가에 열정을 퍼부은 경험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나는 5살 때부터 야구와 사랑에 빠졌다. 고등학교 졸업반인 17살에 야구가 더 이상 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까지. 나는 팀의 에이스일 정도로 야구를 잘했다. 하지만 야구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고 내 삶의 방향과 미래를 생각할 때 그것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야구를 그만두고 축구, 육상, 농구에 집중했다. 그 선택으로 기술을 가다듬은 덕분에 다음 단계인 대학에도 갔고 축구와 10종 경기에서 올 아메리칸을 2회에 달성할 수 있었다. 야구와 마찬가지로 사업은
내가 정말로 신나게 모든 열정을 쏟아부은 대상이었는데 열정이 식고 말았다. 다른 길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느새 사업의 모든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았다. 사업을 성공시켜서 기분이 좋았고 계좌에 돈이 많은 것은 더 좋았다. 하지만 변화를 주려고 한다는 내 말에 친구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넌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도 도와주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 도대체 왜 바꾸려고 해? 하지만 나는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스위트 스폿에 놓여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사명이 대부분 그러하듯 내 사명은 성장하고 있었다. 내가 시작한 일이 지금은 내 관심사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사업자가 수백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매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지만 파트너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회사에 대한 비전이 파트너와 다르다는 사실을 실감한 지 한참 되었는데도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그 사실을 외면한 채 새벽 3시까지 일하면서 나 자신을 죽여가고 있었다. 수익을 50대 50으로 나누었지만 내가 하는 일이 3, 4배는 더 많았다. 파트너는 주로 뒤쪽에서 업무를 처리했고 나는 콘텐츠 제작은 물론 세일즈와 마케팅까지 담당했다. 내가 일에서 손을 떼자 모든 것이 느려졌다. 뒤로 물러나 있고 싶다고 했더니 파트너가 세일즈 업무를 분담하겠다고 나섰다. 내가 진행하던 웨비나의 진행을 그가 대신 맡았지만 매출을 전혀 올리지 못했다. 똑같은 제품, 똑같은 콘텐츠를 파는데도 팔리지 않았다. 나는 방향을 바꿀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한번 솔직하고 투명하게 말하자면 그때 나와 파트너는 상황에 대해 건설적인 방식으로 소통할 성숙함이나 기술이 없었다. 그도 나에게 답답함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해 변명을 좀 하자면 그때 나는 어리고 이기적이었다. 둘 다 서로에 대한 원망이 커서 몇 달 동안 거의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나만의 의미 있는 사명으로 향하는 길에 들어서고 과거를 치유하려는 노력을 시작한 후에야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었다. 다시 파트너에게 다가갔을 때는 감사와 평온함이 나와 함께였다. 그런 내 모습에 그는 충격을 받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그저 그에게 함께 쌓아온 모든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좌절이 아니라 감사의 태도로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은 여전히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수백만 달러의 내 지분을 팔았고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사명을 다음 단계로 진전시킬 수 있는지 알아내는 데 전념하기 시작했다. 지금 이 자리에 안주한다면? 제이슨 레드먼은 병실에서 우연히 들은 부정적인 대화를 생각할수록 화가 났다. 그는 일어나 멀쩡한 손으로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 2번 다시는 병실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를 불쌍하게 여기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아내에게 병실 문에 다음의 내용을 적힌 안내문을 붙여달라고 부탁했다. 알립니다. 이 병실에 들어오는 모든 분께 제가 다친 것을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 병실에 들어오시려거든 그냥 가주세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일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랑하는 조국의 자유를 수호하다가 다친 것입니다. 저는 매우 강하며 반드시 완전히 회복할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제 몸이 가진 절대적이고 최고 수준의 회복입니다. 저는 정신력과 끈기로 거기에서 20%를 더 밀어붙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여오려는 이 병실은 즐겁고 낙관적이고 치열한 곳이며 빠른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만약 그런 분위기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곳으로 가주세요. 관계자 일동. 제이슨은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면서 느리고 고통스러운 치유 과정을 시작했다. 한편 그가 병실 문에 붙인 선언문은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그를 백악관으로 초대했고 미셸 오바마는 2편의 저술에서 그 안내문을 언급했다. 로버트 게이츠의 저서에서도 다루어졌다. 더 중요한 사실은 압도적인 난관을 직면한 수백만 명에게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받아들이도록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사명이 담긴 그 안내문은 현재 베데스다의 상위군인 병동 복도에 걸려 더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제이슨은 계속해서 그만의 의미 있는 사명을 추구하고 있다. 제이슨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회복력을 길러야 합니다. 아무도 나를 구원하러 오지 않을 것이고 오로지 나를 구할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나에게서 시작합니다.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하는 순간 어느 정도 회복력이 따라옵니다. 다시 말해서 위대함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어쩌다 우연히 위대함과 마주칠 일은 절대로 없다. 캐나다의 심리학 교수 조던 피터스는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삶을 너무 쉽게 만들면 회복력을 기를 수 없다고 경고한다. 도전적인 일이 없으면 아이들의 성장에 방해가 된다.
만약 당신이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위대함을 추구하지 않기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 고통과 슬픔, 외로움, 피해자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진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정 의미 있는 삶이 당신을 그냥 스쳐 지나갈 것이다. 우주로 나가 지구 궤도를 돈 최초의 미국인 중 한 명인 존 글렌은 몇 차례나 상원의원을 지냈고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았다. 77세의 나이로 우주에 간 최고령인 우주인인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지구에서 사는 동안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더 크고 심오한 무언가에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했지만 어쩌면 당신의 길이 아닐 수도 있다. 한동안은 맞는 길이었을지 모르지만 어느새 당신의 이야기가 성장해 더 이상 그 길이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 길에 갇힌 채로 남들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쪽을 선택한다면 자신의 가장 큰 잠재력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세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그러다가 상황이 더 나빠지면 제이슨처럼 시련에 맞서지 않고 그저 좌절하고 비통해하고 화만 낼지 모른다. 도전을 마주했을 때 자기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라 악당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한다. 물론 처음부터 작정하고 그렇게 변하는 사람은 없지만 누구에게나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이다. 나는 당신이 훨씬 더 좋은 길을, 위대한 길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계속 이 책을 읽고 있다면 분명 당신도 같은 것을 원할 것이다. 본격적으로 의미 있는 사명을 찾는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함께 알아보자. 위대함 수행평가. 위대함에 도달하려면 삶의 세 가지 영역에 집중해야만 가능하다. 나는 그것을 3플레이어라고 부르는데 1. 관계, 건강이다.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신경 쓰기 쉬운데 3명의 선수를 모두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위대함 코칭 프로그램의 하나로 사람들이 이 3가지 방면에서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매우 단순한 평가이지만 당신의 장단점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위대함으로 다가가기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알려줄 것이다. 다음은 내가 위대함 코칭에서 사용하는 테스트를 요약한 버전이다.